자, 2교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문제, 이제 문제 1번부터 볼까요? 자, 방청도장 나왔었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에 대해서 나오고,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 물어보는 문제. 3번 문제는 수정용 와이어 러프 배치 계획 및 수정시 유의사항 두 가지 물어보는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빔에서 들어온 VR, AR 세 가지를 물어봤네요. 5번은 공사 감리, 건설 사업 관리 비교하는 거. 5번 같은 경우에는요, 대제목 구성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러프하게 나왔어요. 러프하게. 그냥 비교해라. 나왔어요. 자, 6번. 네, 대형공사적이죠.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은 300억 이상. 이때 금액은 기준이 뭐? 추정가, 이정가? 추정가. 추정가 300억 이상이에요. 추정가란 건 뭐? 광급자재 제외. 네. 자, 근거한 입찰, 일괄, 대안, 기술 제한. 이게 다 우리 이 세 가지가 우리는 기술형 입찰이에요. 기술형 입찰. 종류를 쓰고, 특성을 쓰고, 적용효과 개선 방안 설명하시오. 자, 문제 1번. 문제 1번. 방청공사. 일단 이게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안지를 씀에 있어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3등분 일단 하세요. 이렇게. 레이아웃을 짤 때. 서론이든. 여기 맺은 말이죠. 결론이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기승, 연결해주는 어떤 게 뭐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대제목 3번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 첫 번째.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3등분보다는 조금 덜 적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항상 대제목 4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원인과 대책에서는 대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4번 문제를 조금 더 치중하고 쓰면 돼요. 그래갖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대제목을 한 6개 정도 썼다. 6개 정도 썼다. 4번 같은 경우는 대제목을 아이템을 한 6개 이상, 8개 정도, 한 2개 정도 더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구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승에다가는 여기 나와 있죠. 방청도장의 시공 순서라든지 방청도장 공사 시의 고려사항. 근데 그 고려사항이란 거는 지금 이 대제목 3번에 나와 있으니까 뭐 시공 순서 아니면 방청 재료, 방청 공법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제목 3번에서 고려사항. 근데 고려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의사항만 일단 보게 되면은 1번은 첫 번째 바탕면이에요. 자, 바탕면 잘 처리해야 되겠죠. 수공구 처리하는 방법 있죠. 연마, 그라인딩한도 연마, 진동공구로. 그 다음에 블라스팅 하는 거 있죠. 샌드 블라스트, 샷 블라스트, 크리트 블라스트. 이 세 가지 종류는 거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용제 처리, 휘발유, 솔벤트 이런 것들입니다. 자, 바탕면 처리해가지고 밀 스케일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부천력이 잘 붙으니까. 그 2번에서는 이제 도장을 금지해야 되는 부분. 도장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용접선, 교차되는 부분. 용접선 부위. 양측 100mm. 두 번째, 고력볼트 접합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마찰력 확보해야 되니까. 세 번째,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부분.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타.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하고 기타. 면 맞춤되는데 핀, 롤러, 접합부 이런데 도장을 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소재별이란 거는 소재란 거는 모재예요. 모재의 그 상태. 이게 만약에 철제냐, 알루미늄이냐, 뭐 SST는 뭐 도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철제냐, 알루미늄이냐, 뭐 아니면 기타의 금속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나가지는데 시방서에서는요. 철부이냐 강파이냐에 따라서 아연 분말, 에칭 프라이머 보통 이런 걸 씁니다. 그래가지고 소재별, 방청 재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방청 공법을 적어도 돼. 방청 공법을 스프레이를 할 거냐, 뭐 뿜칠을 할 거냐, 아니 붓칠을 할 거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도장이란 거는 이게 대부분 방청 도장이라는 거는 대부분 유성 페인트입니다. 유성 페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도장들은 뭐든지 소요 두께.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께가 우리 시방서에서는 25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죠? 근데 그 두께는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죠. 재료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제조사 시방에 의한 도막 두께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번 칠할 거냐, 세 번 칠할 거냐. 대부분 두 번에서 끝나지만. 그 두께를 하고 나서 반드시 두께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측정해가지고 시방서에 정해진, 규격에 정해진 그 두께가 확보되지 않았느냐. 만약 확보 안 됐으면 어떻게? 보강 덧칠을 해야 되겠죠. 덧칠을 한번 하겠죠. 자, 다섯 번째로는 이제 그 도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휘발성이 있단 말이죠. 휘발성. 솔벤트. 유성 페인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죠? 유성 페인트이기 때문에 이 밀폐 공간. 우리 단납형에서 나왔던 밀폐 공간. 그죠? 가스, 화기, 질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적인 거, 분진, 비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7번. 터치업. 터치업. 터치업도 해야 되겠죠. 예. 이제 우리가 스프레이 도장을 할 때 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고 하지만 스프레이 도장 하고 나서 이제 안 되는 부분들 아니면은 또 추가 도장이 필요한 부분들 어디? 볼트 접합부 이런 부분들은 도장을 추가로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때 터치업을 하겠다. 작업 환경, 기상 하게 되면은 뭐 5도씨 85% 이하 풍속 뭐 5m, 8m per sec 이하 이렇게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들 뭐 고려사항이에요. 또 고려사항. 고려사항. 시공시 유의사항이 될 수도 있고. 자, 문제 2번.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해 쓰고 콘크리트 시공성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얘도 두 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태로 답안지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대제목 2번에다가는 그 제가 특성 요인들을 적었는데 PC본 다이어그램. 특성 요인들을 적을 때 생략을 하세요. 많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적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이네요, 딱. 그쵸? 일곱 줄짜리. 일곱 줄이면은요, 딱 떨어져요, 여기가. 승해가. 그죠? 일곱 줄짜리로 하게 되면 딱 떨어지겠죠? 이게 좀 22줄이니까. 3, 7에 21? 7줄.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 품질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단 재료, 배합, 시공, 양생, 아니면 설계, 뭐 구조, 뭐 기상,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되는 말이죠. 응? 크게 봤을 때. 재료적인 거는 첫 번째 시멘트죠. 시멘트. 그 다음에 혼화재 사용 여부. 배합에서는 물 결합 제비라든지 슬럼프 때문에 물 결합 제비라든지 골재도 중요하죠. 시공에서는 타설 방법, 양생, 뭐 운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비빔, 다짐. 양생에서는 뭐 수빈 양생, 초기 양생, 뭐 설계적인 측면에서는 뭐 조인트,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콘크리트의 강도, 피복, 두께, 기상 영향에서는 뭐 바람, 습도, 온도, 환경적인 영향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환경적인 게 뭐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그 건설 산업의 환경 생태계를 봐도 돼요. 생태계. 다시 말하면은 레미콘의 공급 양, 인근 레미콘의 공장의 어떤 개수, 공장과 현장과의 거리, 운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봐도 되겠죠. 인간관계 써도 되고. 대제목 3번에다가는 이제 미형 콘크리트 성질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공성, 워커빌리티라 그러죠. 두 번째 컨시스턴시, 그죠? 예, 반죽질기란 거죠. 예, 반죽질기란 거는 재료 분리가 안 되는 성질입니다. 예, 재료 분리가 안 되고 끈끈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 성질이에요. 그거 우리는 컨시스턴시, 반죽질기가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펌프 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압송해야 되죠. 압송. 마감 잘 해야 되겠죠? 피니쉬. 마감성. 그리고 뭐 유동성 중요하죠. 유동성. 막히면 안 되니까. 그죠? 유동이 잘 돼야지만이 뭐가 되겠습니까? 소요 그 형상 유지가 잘 되겠죠. 유동성 그리고 뭐 점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성형성. 그래갖고 이거를 7가지인데 뭐 이 5가지 정도만 써도 막 크게 뭐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5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5가지. 자, 이거예요. 이거 성질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시공성이란 거는 워커빌리티인 거고, 이거는 컨시스턴스인 거고, 이거는 폐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고, 이거는 그 장골재를 좀 적당히 좀 투입해가지고 바닥의 평탄성을 좀 확보하는 거고, 그죠? 유동성이란 거는 슬럼프 로스를 발생했을 때 콘크리트가 유동하는 성질, 다시 말하면 다짐도 잘 되고, 그죠? 다짐도 잘 되고, 마감도 잘 되고, 이런 성질인 거예요. 그러면은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시공성이란 거는 배합이에요, 배합. 네. 자, 배합하게 되면은 뭐 시멘트량, 뭐 물량, 뭐 단위 수량, 뭐 단위 시멘트량, 물 결합제비, 구멍물질 제세 치수, 뭐 장골제율,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으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를 적으면 되겠죠. 저는 단위 시멘트량하고 골재를 택할 거예요. 골재. 뭐 물론 물 결합제도 중요하죠. 그리고 콘크리트 시공성을 주는 영향은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슬럼프 로스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하기 위해서는 유동화재를 투입하겠다. 그래서 베이스 콘크리트가 유동화재 첨가하니까 슬럼프가 210까지 쭉 올라가 버리더라. 이 그래프 있었잖아요. 그런 그래프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하고 이 그래프를 안 넣고. 자, 세 번째. 폐색 현상. 이런 것들이 시공성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폐색. 폐색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배관이 문제다. 길이가 문제다. 수직 길이, 수평 길이가 문제다. 압속력이 문제다. 예. 압속력 하니까 당연히 탓을 장비에 대해서 한번 나와야 될 것 같고, 펌프차. 예. 장비는 어떻게 된다? 다짐 장비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운반 시간. KS에서 기존한 운반 시간 90분, 우리 시방서에서는 120분. 그죠?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온도에 따라서. 이거 표 하나 또 넣으면 되겠네. 이거 표 한 개 들어가. 여섯 번째, 펌프가 넣고, 슬럼프 로스. 여름철이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예. 최대한 많이 올린다. 175까지, 최대, 맥시멈까지. 예. 로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펌프카의 어떤 배관의 어떤 그 연결부의 수밀성을 좀 확보하겠다. 운반거리, 배관기 길이를 수평으로는 150m, 수직으로는 50m 이하로 좀 제한시키겠다. 탓을 할 때는 분배기를 써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탓을 하겠다. 초고층일 때는 CPB를 써가지고 좀 탓을 하겠다. 뭐 그런 것들에 쭉 넣어주면 되겠어. 장비. 나왔죠? 넓은 장비는 디스트리뷰터, 분배기. 높은 데는 어디에서? CPB. 예. 뭐 그거에 대해 쓰면 되겠지. 이렇게. 자, 넘어가고요. 나머지 그 세세한 내용들은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 문제가 제 출제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거의 희박하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른 답으로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도 수정용 와이어 러프 배치 계획 및 수정 시 유의사항. 뭐 이런 타입이네요. 그죠? 이런 타입. 자, 2번에다가는 세우기니까 세우기 하게 되면은 세우기 순서를 적어도 되고요. 2번에다가 세우기 순서. 현장 세우기 순서 있지 않습니까? 뭐 앙카볼트 매입부터 해가지고 주각부 시공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시공을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세우기 하고 뭐 도장까지. 그죠? 그걸 해도 되고 이 세우기 정밀도를 이게 넣어도 되고 시방서에 규정된. 자, 그리고 세우기 할 때 와이어 러프 배치 계획. 이 문제가 건설 기술 지침 10 강구조 쪽에 나와 있어요. 한 페이지짜리야. 한 페이지짜리 이 문제가. 자, 와이어 러프 X자로 배관한다. 자, 기둥을 세웠어요. 볼을 가지고 일단 여기는 가주립이 되겠죠. 가주립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갖고 여기다 브레이싱을 걸어. X 브레이싱. 그러죠. 미리 그러니까 이때는 브레이싱을 걸게끔 여기다가
어떤 조치를 해놔야겠죠. 미리 묶어놔야 되겠죠. 미리 묶어놓고 당겨갖고 넣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턴버클 있어야 되겠다. 턴버클. 당겨야 되니까. 풀고 당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턴버클이 있어야 될 것 같다. X자로 넣는다. 얘는 미리 시공을 해라. 고정 부분은.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스타프를 한 개 대놔가지고 스타프를 대가지고 다림줄을 내릴 수도 있고 다림줄을 내릴 수도 있고 여기다 스타프를 대놓고 여기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갈 수도 있고 다림줄 내리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높이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근데 위에서 아래로 쏴버리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쌀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여기 안에서 싼단 말이죠. 안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그럼 여기 구멍 뚫어야 되겠죠. 데크플레이트 구멍 뚫어놔야지. 그죠? 우리 콘크리트도 할 때 아파트 시공할 때 먹통 넣어놓잖아. 먹통. 먹통 넣어가지고 먹줄 이제 다림줄로 내려가지고 먹줄 튀어가지고 오야막 따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그런 식. 그래갖고 이때 와이어로프 이거는 12.5파이 이제 이런 기준도 중요하죠. 12.5파이고 와이어로프 설치 후에 기둥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와이어로프를 먼저 치부해놓고 기둥 세워가지고 당겨야 되고, X자 형태로 배근해야 된다. 턴버클 사용해가지고 긴장력 유지해라. 풀림 방지해라. 자, 세우기 시 유의사항. 자, 세우기 작업 프로젝트 보면은 블록별 세우기, 뒤틀림 계측, 계측 걷기, 와이어 긴장, 수정 후 계측 확인, 그 다음에 본접합.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 막 가조립부터 해가지고, 가조립부터 하고, 기둥 세우고, 와이어 브레이싱 결속하고, 긴장시키고, 풀고, 이왕 긴장시키고, 측정하고, 측정하고 나머지 언제? 그 다음에 이제 본접합. 그랬어도 돼요. 자, 배치 계획할 때는, 배치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야 돼, 먼저. 이게 뭐야? 시공 계획서, 시공 상세도입니다. 시공 상세도. 그 와이어, 수정용 와이어 배치 계획에 대한 시공 계획 수립. 이렇게 되겠죠. 자, 가볼들 체결합니다. 1분에 2개씩. 그죠? 수직도 측정 부위를 선정을 합니다. 대표 부위를. 선정을 하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은, 이런 지금 중복도 같아요, 거의. 중복도. 그래갖고 지금 강제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강간 기둥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얘는 본 기둥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표시하는 거는 이거를 윈드 칼럼. 옛날에 윈드 칼럼이 한번 나왔어요. 윈드 칼럼. 경관이 넓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펄이 같은 거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대놓고 여기다가 대놓고 뭐 판넬을 붙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간격이 길면은 얘가 이렇게 쳐지잖아요. 이렇게 쳐질 수도 있고,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 윈드 칼럼이라는 걸 하나 시공을 해놓습니다. 기둥 사이에 조그만 기둥 하나 있어. 그게 윈드 칼럼이야. 시공해놓고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부재를 측정하고 싶어. 이 부재를. 그러면은 기준이 되는 건 여기예요, 여기. 기준이 되는 건 여기고, 이게 기준인 거고, 피아노선 띄워가지고 여기 이격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딱 나와버리겠죠? 정밀도가. 지금 그 그림이 그 그림이고. 자, 철골 경의 수직 정밀도. 이때 우리가 관리 허용오차, 한계 허용오차가 있는데, 관리 허용오차는 시방서 기준인 거고, 한계 허용오차는 우리가 시공할 때 기준이라 했죠? 그래갖고 한계 허용오차만 외우라겠죠, 그때 제가? 자, 철골 부재 수직도 확인, 다림축법, 트랜시법.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자, 레벨을 조정을 해야 된다. 레벨 조정한다. 그 그림은 무슨 그림이었냐면은, 여기가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뭐 6층이 나갑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이미 데크가 깔려 있어가지고 타설이 끝나버렸어요. 타설이. 끝났어. 예, 끝났어. 그리고 여기 4층, 5층, 6층은 지금 본접합까지 다 끝나버렸어. 본접합 끝났어. 그러면은 이제 또 올라가서 6층, 7층부터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7층, 8층, 9층. 이 3계층을 하나의 절로 보고 이 3계층을 한 번에 수직도를 잡고 나서 본접합을 하라는 얘기야. 이 3계층을. 그래서 이 하부 3계층은 이미 고정이 끝났고, 여기는 이제 본 교정이 다 끝난 거고, 얘는 고정이 끝난 거고, 얘는 교정이 완료된 거고, 여기는 지금 교정할 부위고,
이 그림이 그 그림이고요. 뭐 이 정도. 그리고 세우기 정밀도 확인한 다음에 후속 공정을 시행을 해라. 후속 공정이란 건 뭐 데크 깔고 콘크리트 치고 벽 설치하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넘어가. 자, 빔 기술에서 드론과 VR, AR. 지금 세 가지를 물어봤죠? 세 가지를 물어봤을 때는 이런 식 답안지 쓰면 안 되겠죠, 이제. 그죠? 바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있으면은 3등분하고 뭐 4등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4등분 하시는 분들도. 1번, 2번, 2번, 3번, 뭐 4번. 너무 적네요. 여기 5번 들어가고 여기 가운데 뭐 하나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답안지 여기서 끊어도 돼요. 여기서. 여기서 끊어버려도 됩니다. 물론 이때 끊을 때는 한 줄, 두 줄 띄고 다음 문제 들어가야 되는데 뭐 끊어도 돼. 근데 되도록 안 끊는 게 좋죠.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드론과 AR, VR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저는 AR이거든요. 증강현실. 그럼 증강현실 하나 더 쓰면 되겠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는 우리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순서를 그대로 준용을 해주세요. 내 임의대로 그걸 바꾸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말 써놓고 비임의 활동 영역을 한 개 지금 적어놨어요. 그냥 공통적인 내용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위한 답안이니까 이렇게 써놨고, 이제 본 답안이니까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쓸 시간도 없습니다. 자, 드론, VR, AR인데, 일단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드론의 정의를 하나 적어놨고, 저는. 이 드론의 어차피 우리가 빔 기술의 활용 중이라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그러면은 드론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VR, AR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럼 결국엔 활용하는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그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드론의 정의 및 활용이라는 타이틀로 걸어놓고 1번에다가 정의, 2번에다가 활용 분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활용 분야는 그냥 표 보시죠. 3차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촬영해야 되겠죠. 지상 이미지, 지형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시간 정보까지 투입합니다. 거기다가 시간을. 지금 현장에서는 결국 그냥 지형 공간 정도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보 데이터를 그냥 받고 있는데 이제 4D 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D 빔이라는 게 뭐였어요? 모델링, 적산, 모델링과 공정관리 계획을 같이 하는 거였잖아요. 4D가. 5D가 적산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죠? 네. 지금 4D 빔이 지금 거의 대세니까 시간이라는 벡터가 들어가는 거야. 시간이라는 벡터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넣었더니 건축물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 속도면은 공정 속도면은 언제쯤이나 완료가 끝나겠구나. 이걸 우리가 드론을 촬영하고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빔을 통해서. 드론이 촬영한 정보를 빔한테 넘겨주면은 빔이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4D 빔이 나와가지고 스케줄 분석까지 나와버린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IoT예요, IoT. 인터넷 띵, ICT,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사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자, 동그라미 1번 4D빔 모델 구축, 건설 생산성 분석, 위해 위험 요소 확인, 노후 건축물 유지 관리도 할 수 있고, 시설물 구조 변형 및 지형 변화 등의 물리적인 변이를 판단할 수 있고, 산업 자재도 운반할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지금은 무리이지만. 택배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드론 갖고. 자, VR과 AR은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다 보니까 이게 리얼리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각각 정의에다가 VR이란 AR이란 이렇게 적어놔서 아니면 그냥 VR 따로 AR 따로 가도 되는데 VR과 AR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묶어서 각각에 대해 정의를 적어주고 VR, AR의 활용 분야 해가지고 두 가지 구분해 봤어요. 기획 단계, 기획 및 설계 단계,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다가는 뭐 위치 정보, 뭐 PPT 할 때 그죠? 시뮬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설계 안전성 검토, DFS 이런 거 그리고 3차 모델 하우스 제공 고객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발주자 만족도,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겠습니다. 신뢰도가 올라가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질 비용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모델하우스 질 비용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공사비 세이브 되겠네요. 시공 유지 관리 관련 것들을 보면은 이미지 제공한다, 효율성 향상시킨다, 공사 진척도 파악한다, 문제 발생했을 때 업무 관련자끼리 협의하기 가능하다. 줌으로 할 게 아니라 아까 말한 홀로그램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3차원 시뮬레이션 그런 것들로 한다는 거야. 그게 MR이죠. MR. 믹스드 리얼리티. 그 밑에 표 있죠. MR의 개념이라 해가지고 리얼과 버추얼. 그러니까 실제와 가상에 조금 더 다가간 게 AVR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VR이에요. VR. 그 표 있죠. 이거 여기가 현실이고 여기가 가상이에요. 여기가 리얼이고 현실이고 여기가 가상이에요. 가상하고 조금 더 가까운 게 이게 우리는 VR이야. 여기 나와 있는 AV. 현실하고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게 얘가 AR.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믹스다. 현실과 가상을 묶었다는 거야. 믹스드. 옛날에 우리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저도 안 해봤지만 포켓몬 잡기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끼면은 포켓몬이 막 이렇게 날뛰면 그걸 잡는 게임인데 저도 안 해봤는데 그냥 우리 일반 이런 공간이에요. 공간인데 포켓몬이 있는 거야. 여기. 이걸 끼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점점 나오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자, 5번. 공사감리, 건설사업감리 비교. 일단 저는 이 대제목 2번에다가 두 개를 아예 비교를 해가지고 요약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왜? 최저관한테 빨리 내 답안을 어필해야 되니까. 나는 이게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내가 어떤 답안을 써야 될지 대충 감이 옵니다. 미리 정리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우리가 모든 보고서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은 뭐냐면 갑질 안 태웁니다. 갑질가 뭐야? 이게 요약보고야. 요약보고. 요약보고에다가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실무자들은 그 생생한 내용들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약보고만 보고더라도 모든 보고서 내용을 다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그게 뭐야? 보고자가 누구야? 나야. 검토자가 누구야? 최첨가입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미리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관련 법령은 건축법과 건설법이고요. 참여 자격은 건축사 또는 영역사업자, 감리회사. 근데 참여 자격은 건설사업관리에서는 건축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게 대부분 커요. 사업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계약 시점은 이제 시공 단계입니다. 물론 건설 사업관리도 시공 단계 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협의의 우리가 CM인 거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에서 말하는 CM이란 거는 광의의 CM을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분하라고 해놨고. 업무 범위는 입찰 단계에서 시공자 선정하고 인계 인수까지 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사업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획 단계부터 들어가죠. 타당성 조사부터 들어가죠. 타당성 조사. 그리고 설계사도 검토하고 시공자 선정을 하고 시공 단계 거치고 시운전하고 인계 인수하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까지 하고. 공사감리는 권한이 건축주 권한대. 물론 이게 이제 공사감리가 이제 그 발주자는 이제 발주자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민간공사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사업관리 쪽에는 이제 건진법이니까 감독 권한 대행인 거죠, 감독 권한 대행. 자, 3번 공사감리의 정의. 지도 감독하는 행위입니다. 지도 감독하는 행위. 근데 그게 뭐야? 공품원안이야, 공품원안.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시공관리, 환경관리. 이거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고, 자, 넘겨서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사업관리의 정의는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까지 수행하는 거잖아요. 행위. 그죠? 자, 공사의 감리 대상 공사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리모델, 다중이용시설이에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건 아까 말한 건축법에 의한 다중이용이에요.
연면적 5,000제곱미터인 문화집행시설부터 얘가 쭉 관람시설까지.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소규모 건축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이 있어. 근데 그때는 단독주택은 제외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창고, 저장고, 축사 이거 지워버리고 아파트 연립인데 여기가 다 30세대 이상이 미만이에요. 미만. 3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시공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 감리를 한다.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건축사가 감리를 하죠. 건축사가. 업무 범위 읽어보시면 되고요. 업무는 다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사업관리. 자, 사업관리 대상공사는요. 2번 보세요. 총공사비 200억. 예, 일단 캐파가 크죠. 200억이면은. 자, 건축공사, 토목공사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건축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관람집회, 연면적 5천, 공용청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 세 가지만 해봅시다. 세 가지만. 에너지장시설, ESS 있고 뭐 공항이 있는데 공항도 사실은 건축하고 토목하고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거잖아요. 뭐 대합실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이겠지만 뭐 도로나 활주로는 토목이니까. 그리고 이제 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고요. 그리고 설계 영역에 대한 건설 사업관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에 대한 관리, 설계에 대한 관리도 있는데 설계에 대한 관리는 일종, 이종 시설, 신공법 신기술 쓴 거, 총공사 300억 이상, 기본 및 실제 설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업무 범위 10페이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공사 감리 업무 범위하고 건설 사업관리 업무 범위는 확 다릅니다. 엄청나요. 법에도 이 사업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20몇 가지로 구분돼요. 엄청납니다. 거기 보면은. 근데 공사 감리는 몇 가지 안 돼요. 10가지도 안 돼요. 채. 업무 스코프가 훨씬 더 넓죠. 네, 넓어요. 그래서 CM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십시오. 자, 6번. 자, 국토부에서 고시하고 지정하고 있는 국토부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 방법 심의 기준에 근거한 여기까지가 이제 전제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야? 대형공사의 입찰 방법인 거예요. 대형공사. 대형공사다 하게 되면 300억 이상인 추정가 300억 이상인 공사죠. 자, 근거해서 일괄, 대환, 대안, 기술 제한 등의 기술형 입찰 방식의 종류와 특성을 자, 종류는 이미 다 제시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현재. 일괄, 대안, 기술 제한이 다 제시가 됐어요. 그에 대한 특성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 효과, 개선 방향 설명하시오. 자, 대형공사 입찰 방법의 종류를 저는 이제 바로 대제목 2번에다 바로 적어놨습니다. 2번. 그리고 특성을 3번에다 적어놨어요. 3번에다가. 그리고 이제 효과 및 개선 방향을 대제목 4번에다 같이 적어놨죠. 13페이지. 자, 그래서 종류는 일괄 입찰 방식, 대안 입찰 방식. 그리고 거기가 이제 기술 제한 입찰 방식이 12페이지. 자, 일괄 입찰 방식, 대안 입찰 방식인데 거기 기술 제한 입찰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돼요. 기본 설계 단계에서 그리고 실제 설계 단계에서. 두 개 좀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그리고 일괄 입찰, 설계 시공, 분리 입찰. 얘도 300억이 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가 그 국가기획법을 보시게 되면은 아니 기획재정부 계약률을 보시게 되면은 입찰 방식이 이게 딱 5개로 딱 쪼개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일괄 입찰. 뭐 종류로 했으니까 그 옆에 이 내용은 뭐 알고 계셔도 좋고 모르고도 좋고 상관없어요. 종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 입찰 방식의 특성, 일괄 입찰, 뭐 대상 시설, 뭐 이게 됩니다. 이제 입찰 방식의 특징, 장단점이 있죠. 우리 턴키죠, 턴키. 그죠? 입찰 방식에서 자, 이거는 하나 좀 기억하고 넘어갈까요? 입찰 방식에서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이 있었죠. 턴키. 그리고 종합평가 방식, 이 종합평가 방식에서 3개로 쪼개주고 3개로. 그래갖고 이게 입찰 가격 조정 방식, 그리고 설계 점수 조정 방식, 가중치 적용 방식. 그리고 마지막에 확정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여기가 최저가 방식. 그리고 확정 가격 최상 설계 방식. 이게 있는데 다른 건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대안 입찰 또 기술 제한 입찰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전체 4는 이게 5가지 4는 이게 우리 턴키예요. 턴키.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평가를. 낙찰자 선정하는 방식에서 기술 및 대안 입찰 같은 경우는 이 총 4가지를 보는 거고, 턴키에서는 이게 한 개 추가되는 거야. 이게 입찰 방식 평가에서. 자, 근데 최저가는 말 그대로 최저가예요. 최저가. 이거 잘 안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앞으로. 특히 대형공사에서는. 입찰 가격이에요. 설계 점수보다 가격이 더 크다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앞으로. 이것도. 그래서 조금 더 올렸어. 설계치를. 50대 50으로. 만약에 이게, 가격과 설계대 했을 때, 가격이 얘는 6대 4였다고 하면은, 얘는 5대 5로 간 거야, 5대 5로. 예를 들면은. 근데, 가중치에서는 바뀌어버려요, 이게. 역전돼서. 4대 6으로 바뀌어버려요. 4대 6으로. 확정 가격 최상 설계 방식은 가격 점수는 거의 1밖에 안 돼. 나머지는 설계는 9야. 확정 가격이란 거는 예가 이하로만 되면 돼요. 예가 이하로만 되고, 설계만 최상위 설계. 걔가 낙찰되는 거야. 그 입찰자가. 됐죠? 이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자 방지 대책. 건설공사 생산성 방향. 아니면 건설 현장에 건설 사람이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책적인 제시할 때. 이런 것들을, 자, 이걸 우리는 무슨 입찰? 기술형 입찰 방식의 평가 방식이거든요. 평가 방식. 그러니까 기술형 입찰 방식 평가 방식을 쓰되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여기까지는 좀 배제를 하고, 앞으로는 가중치라든지 확정 가격 최상 설계 방식으로 해야 된다. 왜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냐면은, 기술 제한이란 거는, 기술하고 제한 입찰이란 거는 얘가 가장 큰 거야. 설계 점수가. 근데 턴키에서는 얘가 가장 큰 거죠. 설계치가. 그래서 이것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대형공사는 추정가 300억 이상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대안 입찰 방식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시공자가 대안을 선정을 합니다. 자, 어떻게 입찰하냐면은, 나중에 계약제도 또 하겠지만, 대안 입찰이라는 거는, 자, 원안 설계가 있어요. 그리고 원안 설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발주자가 제시를 해요. 그래서 총 6가지 공정, 최대. 제시를 합니다. 그럼 그 제시한 설계를 시공자가 신기술 시공법을 써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 원안보다는 대안이 가격이 더 낮아야 돼.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입찰할 때는 원안 설계하고 대안 설계를 각각 투철할 수도 있고요. 나는 대안이 없다. 그럼 원안만 내도 돼요. 근데 내면 뭐 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죠? 입찰 방식은 발주자가 설계 도서를 교부를 한 다음에 원안 설계를 제시를 합니다. 몇 가지 공정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공사비가 큰 거, 하재가 많은 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거, 공제가 복잡한 거, 사람 투입이 많은 거, 공개 긴 거 막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대안 설계를 하시오. 타게. 가지고 얘 가격보다는 얘 가격이 훨씬 더 낮아야지. 그리고 낮고 LCC 측면에서 가격이 낮아야지만이 얘는 채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투찰할 때에는 원안과 대안을 각각 낼 수도 있고 원안만 낼 수도 있고. 이게 자, 기술 제한이란 거는 좀 달라.
기술 제한이란 거는 얘가 없어. 도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 제한에서는 기본 설계일 때 있고 이제 실제 설계가 있는데 이제 이게 기술 제한이라는 거는 이제 발주자가 아니지 시공자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시공자가 이제 제시를 하고 평가를 내려가지고 이게 되는 거죠. 제시하고 평가하고. 물론 평가는 누가 합니까?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하겠죠. 이게 이제 기술 제한. 자, 근데 또 다른 게 또 웃긴 게 이거예요. 이 대형 공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300억 이상이라 했잖아요. 그죠? 300억 이상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기술 제한은 그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300억 미만도 내가 기술 제한 발주자가 걸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대형 공사로 봐야 돼. 근데 왜 그러냐? 상징성, 예술성, 그 복잡한 공정, 기념성. 거기 나와 있죠. 기술 제한 입찰의 특성 해가지고 심의 대상 시설은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공사, 난이도가 높은 공사. 금액은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금액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종류는 기본 설계 기술 제한, 실체 설계 기술 제한 입찰이 있다. 마찬가지로 대안 설계는 6가지 공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여기서 마찬가지 6개 사를 선정을 합니다. 최우수 그 투철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낙찰을 보는데 이도 마찬가지예요. 총 4사람 중에서 6개의 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평가를 내는 거야. 여기에서. 자, 적용 효과. 뭐 다 좋아지겠죠. 신계실공법 쓰고, 다 좋아지겠죠. 그리고 꼭 이런 말도 앞으로 쓰세요.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 꼭 쓰세요, 앞으로. 1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표. 이거 기술 제한 하니까 내가 기술 제한은 설계 변경 한다?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겠죠. 설계 변경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설계 변경 하게 되면은 공사비 투명성해지겠죠. 공사 기간 단축시키겠죠. 넘어가고요. 개선 방향. 읽어보십시오. 좋은 말 적어놨으니까. 자, 여기 2교시. 자, 3교시. 자, 3교시에서는 대부분 다 기출문제였어요. 대부분 기출문제. 자, 문제 1번은 화재 발생 시 피해 조사 방법, 복구 방법인데 이 문제만 좀 까다로웠을 뿐이지 나머지는 뭐 아니네요. 3교시 걸 제가 잘못 봤네요. 3교시. 3교시는 다 기출문제야. 클레임 기출문제, 기계식이응 기출문제, 폭렬 기출문제, 부상 기출문제, 결로 기출, 용접작업 예열 기출. 다 기출문제인데 이제 클레임에서는 조금 비튼 게 통지 의무 자료유지 입증에 대해 기술을 하고 이게 어렵죠, 이게. 그리고 클레임 청구 절차는 뭐 똑같고. 그리고 6번 문제에서 예열시 주의사항 이건 다 알아요, 대부분. 근데 용접검사 중에서 우리가 용접검사를 하게 되면 초음파 뭐 그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유관검사를 물어봤어요, 이번에. 이게 좀 또 까다로웠던 이거 문제. 그러니까 이 3교시에서는 이 1번과 6번을 제외하지 않는 이상 이걸 대부분 다 안 썼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2번부터 5번 썼겠죠. 교수님은 2번, 5번 쓰셨죠? 2번부터 5번까지? 2번에서 5번이요? 예. 쓴 거요? 선택할 때, 예. 그랬을 것 같은데. 3, 4, 5, 6이요? 6번. 6번 나쁘지 않죠. 기계식이면 식상하죠. 네. 아무튼 기출문제란 말이죠. 자, 문제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자, 클레임 준비를 위한 통지 의무 자료 유지 및 입증에 대해 기술을 하고 클레임 청구 절차 항목 기술. 자, 이거 3가지 물어봤죠. 통지 의무 물어봤고 자료 유지 및 입증에 대해 물어봤고 그다음에 청구 절차. 이 3가지 물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FIDIC 국제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걸 국제 계약이라는 걸 표준이라는 걸 다 제정을 하는데 국제 기구예요. 근데 거기 펴보세요. 클레임이 발생을 했어. 뭐 공사 기간이라든지 뭐 추가 공사비에 대한 클레임이라든지 뭐 클레임이 발생했어.
그러면 클레임이 발생하는 날짜로 있는데 클레임을 이제 청구를 하죠. 아니, 클레임을 이제 신청을 하죠. 통지를 하죠. 통지를 하는데 이거는 28일 이내. 28일 이내. 그래가지고 통지를 했다고 내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클레임 제소자라고 할까요? 제기자라고 할까요? 제기자. 제기자하고 엔지니어하고 관계예요. 이제 그 FIDA에서는 그 발주자를 엔지니어로 보더라고요. 엔지니어. 이제 PM이 있겠지, PM. 우리가 말하는 PM. 이 두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주자고 이 사람이 이제 시공자 되겠죠. 시공자. 자, 시공자가 제기자가 엔지니어한테 통보해 줍니다. 통지해요. 문서를 보냅니다. 서면으로. 그러고 나서 알림을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통지했습니다 해갖고 14일 이내. 마찬가지. 제기자가 엔지니어한테. 그러면은 엔지니어가 회신을 해줘야 돼요. 14일 이내. 엔지니어가 제기자한테 회신을 해줘야 돼요. 회신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은 회신한 걸로 본다. 득한 걸로 본다 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총 56일이에요. 56일.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제출합니다. 물론 자료 제출은 이때부터 이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겠죠. 시공자에서는. 그죠? 이 14일이에요. 이거 14일. 마찬가지 제기자가 엔지니어한테 FIDIC 법을 보니까 이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자료 제출하고 이걸 또 알림을 해줘야 돼. 또 14일이네. 2주예요, 2주. 마찬가지고. 자료 잘 받았다. 회신해야 되잖아요. 회신도 합니다. 이거 14일이에요. 아니. 여기는 알림은 안 하고 14일. 이것만. 엔지니어가 제기자한테. 놨고 이거 28일이죠. 합치니까 이거 84일이에요. 그리고 클레임을 84일 이내에 하라는 얘기야. 발주자한테. 안 그러면은 84일이 지나게 되면은 클레임 인정 안 한다, 앞으로. 이게 2019년 새로 신설된 조항이에요. FIDIC에서. 그것 때문에 이 문제 나왔을 것 같아요. 19년이면 꽤 오래됐는데. 근데 아마 이 문제 출제자분이 아마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 좀 있었던 것 같아. 그쵸? 84일 이내래.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클레임 기간, 대제목 2번에 방가로 6번 보세요. 건설 클레임 기간 도과의 권리 상실 조항 개정이 바뀌었어. 이렇게. 옛날에는 모호하게 됐었는데, 이제 딱딱딱 집어놨죠. 이렇게. 이걸 84일을 넘어가가지고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면은 이거 인정 안 한다. 클레임을. 그거야. 이걸 왜 했냐 했더니, 이게 클레임을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발주자가 클레임이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클레임이 걸리게 되면 돈이 들잖아요. 그죠? 뭐 법원비, 소송비라든지 뭐 추가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게 되면은. 근데 그런 예비비를 확보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클레임을 이렇게 시간을 딱 제한해 놓으면은 미리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겠지. 클레임에 대한 비용들을.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시공자한테 이제 좀 그 클레임을 빨리빨리 좀 걸어라, 이런 그런 것들을.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하게 나와가지고 좀 그 분쟁의 소지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임 내용을 좀 조기에 좀 확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84일 이내에 클레임을 자료를 제출하고 하기가 상당히 빠듯하죠. 시공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듯합니다.
아무튼 이게 됐고, 그럼 건설 클레임의 자료 유지 및 입증. 이제 대제목 3번 나와야지. 그죠? 자, 사유 상세 내용. 그러니까 클레임이 왜 발생을 했는지, 이게 네 잘못이 내 잘못인지. 네가 시켰잖아, 일을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추가 공사를 했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뭐 그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계약적인 근거, 법적인 근거. 공사계약법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FIDIC를 봐야겠죠. 자, 클레임의 모든 기록들, 왔다 갔다 하는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의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아까 말한 뭐 작업 지시서라든지 뭐 현장 요청 변경서라든지 뭐 이런 거 막 있겠죠. 그리고 증감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상세 내역들 당연히 그죠? 얼마인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시공자 같은 경우는 추가 공사비 클레임인 거고, 발주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기간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하자 보증, 보증에 관련된 어떤 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런 클레임에 관한 내역들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클레임 청구 절차는 3페이지 보시면 그거예요. 옛날 우리 클레임 공부했던 거. 평가하고 자료 확보하고 자료 분석해서 클레임 문서를 작성 단계 작성해가지고 그러면 산출한 다음에 문서 제출해야죠. 해결 방안은 그냥 참고로 더 넣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문제 2번. 철근의 기계식 이음의 종류별 장단점 그리고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두 가지를 물어봤죠. 그럼 이런 두 번째 타입이겠죠. 자, 그래서 2번에다가는 철근 이음공법, 다시 말하면 기계식 이음공법의 종류를 간단하게 좀 넣어놓고, 3번은 장단점인데 어차피 이 철근 이음공법의 장단점은 종류별 장단점이라고 해놨으니까 나사식에 대한 장단점, 슬리브 압착, 슬리브 충전에 대한 장단점, 편체식 가스 압접에 대한 장단점 각각에 대해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장점과 단점, 그죠? 특성에 대해 논하면 되겠죠. 이것들은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 네 번째, 품질 관리 기준이에요. 품질 관리 기준. 이거는 지금 시방서에 나와 있는 내용. 방금 1번은 기계식 이음의 품질 시험 기준이에요.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얘도 건설기술 지침 철근공사편에 나와 있는 문제. 지금 이게. 자, 외관검사, 인장검사 파괴시험 합니다. 외관검사는 전체 하겠죠. 인장시험은 설계도서에 근거해가지고 하겠죠. 파괴검사는 도서가 이제 인장시험 했는데 강도가 안 나오거나 항목 강도가 안 나오거나 하게 되면 이제 파괴시험 하겠죠. 이렇게 한다. 그리고 부재별 이음 위치, 기둥의 이음 위치, 보의 이음 위치. 옛날에 우리 다 공부했던 것들이죠. 그렇죠? 4분의 3, 500m, 500mm 이상. 그 다음에 가스 압접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 기준. 이 가스 압접도 사실 기계식 이음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가스 압접도. 그래서 가스 압접이 이제 많이 하니까 이것도 좀 넣어놨고. 뭐 철근 이음시 유의사항에서는 이제 후크 길이, 뭐 이음 길이, 뭐 규격 상회할 때 얇은 철근 기준입니다. 29mm 이상은 이음하지 말아라. 뭐 한 곳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겹이음이든 기계식 이음이든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철근 이음. 이런 노멀한 문제들이 차라리 답안지 쓰기가 잘 애매해요. 잘 안 나옵니다. 답안지가. 어려운 문제예요. 자, 문제 3번. 폭렬 현상 원인, 대책, 내화 성능 관리 기준. 세 가지를 물어본 문제. 그죠? 세 가지 물어봤으니까 위에 있는 타입으로. 그죠? 자, 폭렬의 원인. 화재가 발생한다. 콘크리트 내부에 자유 수증기가 있다. 수증기가 기체가 팽창하니까 콘크리트를 밀어내잖아요. 그죠? 인장 응력이 작용하고 콘크리트 인장 강도가 더 작을 때 인장 응력보다 폭렬이 발생한다. 근데 이게 고강도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왜? 고강도는 물 결합 재비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조직이 치밀해. 조직이 치밀해요. 치밀하기 때문에 내부 수증기압이 솟아낼 수 있는 그 틈이 없어. 완충 공간이 없기 때문에 폭렬이 발생하기 용이하다는 겁니다.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자, 폭렬 발생 원인, 뭐 화재의 유형, 콘크리트의 단면 어떤 치수, 강제의 종류, 골재의 종류를 각각 1, 2, 3, 4로 해가지고 화재 형태, 화재 강도, 화재 지속 시간 뭐 이런 것들 쭉 작성하면 될 것 같고. 자, 폭렬 현상 방지 대책. 일단 콘크리트 재료의 어떤 품질, 그죠? 팽창제, 인장 강도, 섬유 보강 이런 것들. 화재 영향력 감소하기 위해서는 내화 도료. 초기 화재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비산 방제 조치하기 위해서는 와이어 메쉬. 뭐 CFT.
수증기가 솟아나기 위해서는 비폭렬성 콘크리트. 옛날에 있었죠? 내열성이 낮은 유기질 섬유를 혼합한 콘크리트죠. 다시 내열성이 낮은,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 섬유가 녹아버리는, 녹기 용이한 그런 어떤 섬유를 혼입을 해가지고 제조한 콘크리트. 그러니까 섬유가 녹으면서 그 공간이 공국으로 남아가지고 수증기압을 받아주는, 완충하는 그런 공간, 댐퍼가 되는 거죠. 콘크리트 내화성은 향상, 피복 두께, 일단 첫 번째죠. 예. 연행 공기, 공기량, 내열.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요, 공기량을 원래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동결 융해라든지 포결이 의심스러울 때, 그때 공기량을 주는데 몇 프로 준다? 공기량? 3.5 플러스 마이너스 1.5잖아요. 그렇죠? 3.5, 4.5, 5.5잖아요. 고강도, 보통, 경량. 그죠? 네. 고강도, 보통, 경량. 3.5, 4.5, 5.5. 플러스 마이너스 1.5. 넘어가고요.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 성능 관리 기준. 이거 그때 제가 애우한 거 있었죠? 3323, 3222, 33, 뭐, 있었죠? 그 여기에 보면은 내화 성능 관리 기준에서 이제 벽에서 이제 내력벽, 비내력벽이 있고 외벽, 내벽으로 구분이 되고 또 보기둥이 있고 바닥이 있고 지붕도 있어요. 근데 지붕도 있는데 우리가 그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 성능 관리 기준을 하게 되면은요, 보하고 기둥을 말해요. 보하고 기둥을 말합니다. 그 내화 성능 관리 기준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3조가 4조가 보시면은요, 대상은 부재는 보와 기둥으로 제한한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화 성능 관리 기준에 보하고 기둥만 우리는 넣으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주요 구조부니까 내력벽, 보기둥, 바닥은 주요 구조부니까 해놨고. 자, 문제 4번. 부력 받는 거. 이거는 뭐 유명하죠? 부력은. 그죠? 이번에 이제 부력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는 패스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문제라. 대책만 볼까, 대책만. 대제목 4번, 9페이지. 대책만 볼게요. 부력 양압력 구조 검토 한다. 우수 유입 방지한다. 집배수 유입 방지한다. 연구 앵커 라간카죠. 라간카 한다. 외벽 배수, 외부 배수 시스템, 뭐 드레인 매트라든지 뭐 상수 제어 공법. 외부 배수 시스템은 그 이제 유공간이 유공간. 그 기초 바닥 배수 공법, 뭐 드레인 매트, 상수 제어. 그리고 급작스럽게 물이 들어왔을 때는 구멍을 뚫는다. 구조물에다가 바닥에다 뚫기도 하고 벽에다 뚫기도 하고. 넘어가세요. 자, 결로도 제가 그때 강조를 했었죠. 여름철에는 표면 결로가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제가. 지하층에서 특히. 이거는 우리 건축법과에 나와 있는 그 문제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결로의 종류, 원인 대책이에요. 결로의 종류는 예전에 제가 그때 그랬어요. 초기 결로, 일반 결로가 있고, 결로 발생 부위에 따라서 표면하고 내부가 있고, 거의 대제목 3번이죠, 그건. 대제목 4번의 원인은, 물론 단열재죠, 단열재.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벽체에 발생하는 결로가 있기 때문에 창호 결로도 물론 결로긴 하지만 창호재 주위에 끼는 결로들은 약간 좀 답에서 좀 지금 제외돼야 돼. 벽체 결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코니 결로, 창틀 주위도 이제 창틀하고 벽하고 만나는 그 부분, 엘리베이터 지하 홀 결로, 지하 주차장 외벽 결로, 최상층 천장 결로, 대부분 벽, 바닥 이런. 그리고 결로의 방지 대책, 뭐 단열재죠, 단열재. 다른 거 없습니다. 단열재와 방습이에요, 방습. 그리고 그 11페이지에 보시면 온도차 비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온도차 비율, TDR. TDR 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결로가 안 난다는 거. 기준값 이하로. 라고 옛날에 지역 1, 2, 3. 1은 강원도고, 2는 서울이고, 3는 이제 남해안이고. TDR 값. 근데 TDR을 측정을 할 때 창호재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벽 측정하는 방법. 천정과 벽과 바닥이 만나는 이 지점. 측정한다 그랬죠. 표면 온도로 측정해요. 표면 온도를. 이 지점. 벽, 천정과 바닥과 벽이 만나는. 물론 벽은 외벽일 거고. 그래서 0.25, 0.16, 0.28. 이거 이하로 가야 되죠.
PDR 값은 0에서 1 사이입니다.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넘어가고 6번 예열시 주의사항 용접검사 유관검사 방법 이렇게 있는데 대제목 2번에다가 이게 또 두 문제를 물어보고 두 개를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대제목 2번에다가는 간단하게 이어주는 어떤 연결고리를 한 개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우리는 예열 적용의 기준에 대해 넣어봤습니다. 예열을 해야 될 사항들 그죠? 예열의 적용, 예열의 범위, 예열의 방법 그리고 용접 예열 시의 주의사항 해가지고 최대 예열 온도는 230도 이하랍니다. 230도 이하. 근데 보통 우리가 50도에서 60도 정도밖에 안 보죠. 50도에서 80도 정도밖에. 자, 이중금속관 용접 시 예열 온도는 상위 등급을 항상 기준으로 합니다. 강한 거. 철근 이음에서는 약한 거죠. 얇은 걸 기준으로 하고 용접금속관 용접 시에는 예열 온도는 강한 걸 기준으로 하고 용접부 부근 대기 온도 20도 시에서는 용접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예열 온도 측정할 때는 용접선에서 75mm 이격해서 측정을 하고 온도계로 그 탄소 당량에 의해서 예열 온도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유관검사 방법은 범위는 전부 올이죠 올 전부 전 길이 전부 표면결함이 그래서 발생을 했을 때는 MT라든지 PT를 한다. 추가 검사를 시행을 한다. 검사 항목은 균열, 피트, 요철, 언더커, 오버랩, 필렛 용접의 크기인데 뒤에 넘기시면 시방에 나와 있어요. 피트 및 오버랩 이거는 일단 T 이음, 모서리 이음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필렛 용접에서는 있을 수는 있어. 피트가 오버랩이 근데 이음의 3개에 대해서 이음 길이 1m에 대해서 0.1% 아니 용접부 3개 한 이음에 대해서 3개인데 길이가 1m일 때 3개 이내에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많이 발생해봤자 3개고 4개 이상이면은 이거는 NG인 거야. NG. 유관검사에서 NG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MT라도 PT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버랩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근데 필린 용접에서는 조금 더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T형 이음이라든지 모서리 이음에서는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필린 용접에서는 피트가 용접부 한 이음 3개에 대해서 이음길이 1m 또는 3개 이내 이게 된다. 언더컷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참고로 보세요. 시방 기준이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4교시 마지막 거 30분이면 되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